자, 이번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했었던 섹션 1의 다음에 있는 섹션 2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바로 분석 변수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분석 변수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 결국 어떠한 변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변수에 대한 차원 축소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파생 변수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불균형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핵심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해당된 핵심 내용을 같이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선택 방법 중 전진 선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변수 선택에 관련돼 있어서 결국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실제로 변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계적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와 이를 특정짓는 변수들이 많으면 다. 하지만 실제로 분석명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필요 이상의 많은 데이터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맞는 변수들만 잘 취합해서 봤었을 때는 그만큼 분석이 더 용이해질 수도 있고 분석의 결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이미 보셨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진 선택법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0 모형에서 시작해서 모든 독립 변수들 중 종속 변수와 단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분 F검정, F테스트를 통해서 유의성 검증을 시행해서 유의한 경우에는 가장 큰 F통계량을 가지는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수 선택 없이 과정을 중단한다. 한 번 추가된 변수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 문제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별 모형에 대한 분류 기준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별 모형의 분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전체 모형이 있는 것이죠. 모든 독립 변수를 사용한 모형으로 정의한다. 자, 축소 모형. 전체 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 개수를 줄여서 얻는 모형이다. 그 다음에 0모형, 독립변수가 이제 하나도 없는 부분을 모형을 얘기를 한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바로 전진선택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0모형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변수를 하나씩 추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셀렉션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모든 독립 변수들 중에서 종속 변수와 단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부분 F검정을 통해서 유의성 검증을 시행, 유의한 경우에는 가장 큰 통계량을 가지는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수 선택 없이 과정을 중단한다. 그 다음에 한 번 추가된 변수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여러분 문제에서 다는 결국에는 전진선택법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 중에 다를 다 포함하는 보기는 바로 4번이 되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수 선택에 관련해서 설명 중 맞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시면서도 나왔지만 아마 변수 선택에 관련되는 문제들도 나왔었고, 아마 추가적으로도 변수 선택이라는 자체가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 선택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실무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후진 선택법은 전체 모델에서 시작, 모든 독립 변수들 중에서 종속 변수와 단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변수로부터
순차적으로 분석 모형에서 제외시킨다. 보기 2번. 전진선택법은 0 모형에서 시작, 모든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와 단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기 3번. 전진, 후진 선택법 둘 다 한 번 추가된 변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보기 4번. 단계적 선택법은 전진 선택법을 통해서 가장 유의미한 변수를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후진 선택법을 적용한다. 실제로 2번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결국엔 전진 선택법이라든지 후진 선택법이라든지 단계적 선택법 이런 것들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보통 이제 후진 선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후진 속어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후진 선택법은 전체 모델에서 시작해서 변수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서 보통 backward selection이라고도 하고 backward elimination, 후진 소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모델에서 시작, 모든 독립 변수들 중에서 종속 변수와 단순 상관계수의 값이 가장 큰 변수서부터 순차적으로 모형에서 제외하는 것. 실제로는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은 설명력이 높은, 당연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은 결국 그만큼 설명력이 높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시키는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결국엔 틀린 부분이 될 것이고요. 2번 같은 경우도 결국엔 전진선택법은 모형을 포함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죠. 상관계수가 큰 변수를 선택을 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전진, 후진 선택법 둘 다 한 번 추가된 변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가 된 것이나 제거가 된 것은 결국엔 뭐냐면 다시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단계적 선택법은 전진 선택법과 후진 선택법, 후진 소거법을 두 개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2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차원 축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결국 차원 축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요. 실제로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의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 자료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분석 데이터의 종류의 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차원 축소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변수의 양을, 데이터의 종류의 양을 줄이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차원 축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바로 그러한 차원 축소의 필요성에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분석 시간의 증가, 즉 시간의 복잡도와 그 다음에 저장 변수 양의 증가, 즉 공간의 복잡도를 고려시 동일한 품질을 나타낼 수 있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데이터의 종류의 수를 줄여야 된다. 이거는 결국엔 가장 어떻게 보면 차원 축소에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기 2번입니다. 차원이 가장 작은 간단한 모델일수록 내부 구조의 이해가 용이하고 해석이 쉬워집니다. 다음 세 번째로 차원의 증가는 분석 모델 파라미터의 증가 및 파라미터 간의 복잡한 관계의 증가로 분석 결과의 오적합 발생이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은 분석 모형의 정확도를,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4번은 작은 차원만으로도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도출해낼 수 있다면 많은 차원을 다루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차원 축소의 필요성은 크게 여러분들께 얘기하신 게 제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거죠. 복잡도의 축소,
다음에 과적합의 방지, 그 다음에 해석력의 확보, 그 다음에 차원의 저주라는 얘기, 이거는 이제 번외의 얘기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것처럼 실제로 차원의 증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복잡한 관계가 증가하고 분석 결과에 오적합이 아니고 과적합 발생이 커지는 거죠. 오적합하고는 좀 관계가 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요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요인 분석은 이제 본문을 또 보도록 하시죠. 결국에는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변수들 간의 관계, 주로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의미하겠죠. 분석하여 공통 차원을 추격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요인 분석의 중요한 것들은 변수도 축소를 하고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떤 타당성 평가 부분, 파생 변수, 뭐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캐테고리 요인 분석의 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인 분석의 특징이라든지 요인 분석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러한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로서 한번 4번 문제가 나온 것인데요. 요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요인 분석은 다수의 변수들 간의 관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공통 차원을 추격하는 통계 분석 과정이다. 자, 2번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개념이 없다. 주로 기술 통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다. 보기 3번 다수의 변수들의 정보 손실을 억제하면서 소수의 요인, 팩터로 추격하기도 하지만 변수 자체의 제거는 하지 않는다. 보기 4번 관련된 변수를 군집화함으로써 요인 간의 상호 독립성 및 변수의 특성을 파악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인 분석의 전반적인 일반 개념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서 내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변수를 축소하거나 제거를 하는 것들이 결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문제 보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액션은, 요인 분석의 가장 중요한 액션은 불필요한 변수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한 액션, 행동인데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주성분 분석, 즉 PCA라고 얘기하는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물론 주성분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성질들, 어떤 개론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문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포된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특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고차원의 데이터들을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존의 변수들을 새로운 변수의 세트로 변환하여 차원을 줄이되 기존 변수들의 분포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여 이를 통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차원 축소에 폭넓게 사용된다. 각 차원 간 사전 분포는 독립적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차원의 축소는 본래 변수들이 서로 독립일 때만 가능하다. 입니다. 자,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면은 어떤 것이냐? 결국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실제로 주성분 분석과 관계가 없는 내용들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차원 축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제 라하고 마는 결국에는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독립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차원 축소에 당연히 쓰이는데, 차원 축소의 폭넓게 당연히 사용돼서 어떠한 사전적 분포 과정 요구가 없는 것이죠. 주성분 분석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래 변수들이 서로 상관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그 서로 설명력이 동일한 형태라고 하면 어느 하나를 없애면 그 차원, 그 변수 하나를 없애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했을 때 그만큼 복잡도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5번에 여러분들이 틀린 것을,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정답은 바로 보기 4번 마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파생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앞장의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파생 변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서 그 파생 변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파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 시에 주어진 원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분석 목표에 적합하게 계속해서 데이터 형태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어져 있는 변수들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직관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파생 변수를 만들었었을 때 실제로 분석의 결과가 좀 더 실제로 좋은 설명력을 가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6번 문제는 바로 그러한 파생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보기 1번입니다. 기존 변수를 조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 2번. 사용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특정 함수에 의해서 값을 만들어내 의미를 부여하는 변수로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보기 3번.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특정한 상황에 유의미하도록 대표성을 나타나게 한다. 보기 4번. 고객 관리 등에 유용하게 쓰인다. 실제로 여러분들께는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결국에는 타당하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보기 3번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둬 특정 상황에 유의미하도록 대표성을 나타나게 한다. 아마 근데 결국엔 파생 변수를 만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다루고자 하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설명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정 상황에만 유의미하게만 보인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는 어떤 한정된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직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파생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6번의 문제에서 결국에는 옳지 않은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보기 3번이 된다라는 것은, 특정 상황이 아니고 특정 상황에만 유의미하지 않게 결국 대표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뭔가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그 파생 변수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요약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한 것이죠. 자, 요약 변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요약 변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약 변수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에 맞게 종합한 변수인 것이죠. 데이터 마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이고 많은 분석 모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재활용이 없다. 뭐 이런 건 특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약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는 게 이제 파생 변수하고 어떤 비교 형태들이 같이 붙는 것들인데요. 뭐 그 사례라든지 요약 변수의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유의점,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요약 변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은 문제를 통해서도 그 정리가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자, 보기 가입니다. 수집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에 맞게 종합한 변수이다. 나 데이터마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이다. 다 많은 분석 모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재활용성이 높다. 라 특정 상황에만 의미가 부여가 아닌 보편적이고 전체 데이터군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변수 생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라라는 말은 결국에는 실제로 요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들에 대해서 라 보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시면은 변수 생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이 내용은 바로 앞에 6번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파생 변수에 대한 보편적인 성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 변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가, 나, 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번의 정답은 바로 1번 가나 다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변환 중 로그 변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합니다. 자, 이거는 변수의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수 변환에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바로 정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규화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규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의 형태에 따라서 그 형태를 최종적으로는 정규 분포에 가깝게 변환을 시켰었을 때 유리한 점이 많을 거라는 거죠. 뭐 이제 정규 분포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핸들링하기, 다루기가 굉장히 용이한 데이터의 형태가 됨으로써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규분포표를 통해서 확률도 미리 알고 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전체 형태들,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형태들에 대한 값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로그라고 하는 것은 로그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값이 주어졌을 때 그 수치값에다가 결국 로그를 취해 가지고 사용해서 만드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8번에서는 바로 그 로그 변환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로 기본적으로는 분포 형태별 정규 분포 변환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리한 것들 요 내용이 여러분께 상당히 좀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그를 취했었을 때 변환점 분포가 어떤 형태였었을 때 어떠한 변환식을 사용했었을 때 알맞은 분포 변환을 통해 가지고 정규 분포화 될 수 있는지 결국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결국엔 배우는 기술적 통계량들의 대표적인 형태들에 대해서 모드와 그 다음에 메디안과 그 다음 민과의 관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가 취하고 있는 기본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사용 변수를 변환을 통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정규 분포화하는 것들에 어떠한 얼마든 사용 변수 변환식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문제에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로그를 취하면 그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깝게 분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포를 로그 정규 분포를 가진다라고 한다. 2번 로그 변환을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대표적인 것은 주식 가격 등의 변동성 분석이다. 3번 로그 변환에서 취하는 로그는 미수가 10인 상용 로그이다. 보기 4번 데이터의 분포의 형태가 우측으로 치우친 경우에 정규 분포화를 하기 위해서 로그 변환을 사용한다. 결국 이 형태에서 8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실제로 로그 변환에서 사용하는 로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기 형태죠. 이제 미수가 2라고 하는 자연 로그이죠. 상용 로그가 아닌. 그래서 자연대수 2를 사용하는 상용 로그는 자연 로그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8번은 어떻게 보면 국지적인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왼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포 형태별로 어떠한 정규 분포,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식을 사용을 했었을 때 정규 분포화가 될 수 있는지, 그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또는 산출하게 되는 기초 통계량이죠. 기술 통계량은 모드, 메디안, 민, 이것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게 적당한 변환식이 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9번 문제가 바로 그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각 변수 변환점 분포와 사용 변환식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요. 실제로 이 9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표를 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의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 나, 다, 라, 마의 경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를 암기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거긴 한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에 집중해서 잘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암기식의 문제를 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낸 문제니까 실제로 9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10번 문제는 결국에는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섹션에서 배운 것 중에서 이제 또 하나가 결국엔 뭐냐면,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불균형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데이터가 골고루 어떤 형태상으로든 뭐든 불균형하게 어느 한쪽으로 바이어스가 있는 형태들, 뭐 지금 여기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병원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을 수집을 하는데, 질병이 없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죠. 질병이 있는 사람들보다. 뭐 이렇게 이러한 식의 불균형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불균형 데이터들이 정확한 분석을 못하게 만들어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불균형한 데이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그래서 올바른 분석 아니면은 원하는 분석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불균형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불균형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핵심적으로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불균형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바로 언더 샘플링하고 오버 샘플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10번 문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데이터에서 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질의 차이가 큰 경우 클래스의 불균형이 있다고 말한다. 보기 2번 데이터의 클래스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면 재현율이 높아도
데이터의 개수가 적은 클래스의 정확도가 급격히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보기 3번. 클래스의 균형은 다수의 클래스에 특별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보기 4번.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의 개수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불균형 데이터 문제 또는 비대칭 데이터 문제라고 한다. 실제로 10번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기에 1번과 2번과 3번은 결국에는 불균형 데이터의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적정하지 않은 보기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의 개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불균형 데이터 또는 비대칭 문제라고 한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앞에서도 여러분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균형 데이터의 처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처리를 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실행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언더 샘플링이라든지 아니면 오버 샘플링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길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11번 문제가 바로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에 관련되어 있는 정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클래스 데이터로부터 일부만 사용하는 방법을 오버 샘플링이라고 한다. 소수의 클래스의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것을 언더 샘플링이라고 한다. 언더 샘플링은 대표 클래스의 일부만을 선택하고 소수 클래스의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오버 샘플링은 소수의 클래스의 복사본을 만들어 대표 클래스의 수만큼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국 11번은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한 건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11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핵심 화면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11번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실제로 언더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은 바로 왼편에 나와 있는 이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버 샘플링에 관련된 형태는 이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11번에 여러분들이 부정확한 보기는 결국엔 가와 나가 틀린 것이죠. 가, 나는 결국은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가 오버 샘플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언더 샘플링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나가 결국에는 언더 샘플링이 아닌 오버 샘플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나가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봤고요. 앞에서도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그 키워드별로 그 정의와 그 다음에 그 정의에 해당되는 속성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고 예시들을 정리해 나가신다면은 아마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를 접하실 때 문제를 정확하게 푸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불균형 데이터의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의 변환에 관련되어 있는 것, 변수 변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변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파생 변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요약 변수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PCA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메소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요인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차원 축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차원 축소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 있어서 차원 축소의 필요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차원 축소에 관련해서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차원의 저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도 좀 추가적으로 다시 보시면은 그 장을 정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